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진산 교수님도 제가 인포멀하게 그냥 우리 신경과에 계시고 그 이름에서 그냥 느껴지듯이 정말 산과 진이 있으니까 얼마나 진중하고 묵직하실까. 오늘 좋은 강의가 기대됩니다. 예,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병원 신경과 이진산입니다. 김세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임상가 입장에서 이런 치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멀티모델한 진단적 접근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는 치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진단, 세 번째는 치매 치료와,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아두케누맙이라는 이제 약물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서치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학 질환, 뉴럴로지컬 디지즈에 관해서 이런 글로벌 버든에 대한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스트로크이죠. 신경계통의 질환에서 스트로크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이런 프리밸런스 테스트의 연구에서는 그 두 번째는 마이그레인인 것 같습니다. 현두통이죠. 세 번째로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다른 치매들이라고 이제 보고가 돼 있는데, 요즘에 이제 WHO에서 개념을 좀 잡기로는 DALY라는 이런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라는 이런 용어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용어냐면은 질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시간과 거기에 플러스 이 질병 때문에 결국 잃어버리는 여명을 더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DALY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트로크가 여전히 월등하게 이런 뉴럴로지컬 디지에서는 글로벌 버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이어서는 이제 이런 치매,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이런 치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치매라고 하면은 정의를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그리고 기억 장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인지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지속적인 저하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치매라는 디멘시아라는 이런 텀은 신드롬을 얘기를 합니다. 신드롬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겠죠. 그 원인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치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츠하이머 병을 얘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나라 보고인데요. 거의 한 50% 정도 이상이 치매라는 상태를 만드는 원인 질환으로서는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작은 혈관이 반복적으로 막히거나 아니면 큰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2차적인 인지장애, 이 경우를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하는데 한 2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은 동양 국가들이 이런 혈관성 인지장애, 스트로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서양 보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츠하이머병과 이 혈관성 치매는 굉장히 공통적인 이런 리스크 팩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로바스큘러 커플링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스모킹 같은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병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혼합형 치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한 10% 정도를 알츠하이머병 외에 루이체 치매나 전두축두 치매, 파킨슨병 치매라고 해서 이런 치매 상태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알츠하이머병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기타 치매라고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뇌에 출혈이 생긴 다음, 아니면 뇌가 다쳐서, 아니면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아니면은 갑상선 저하증이나 우울증, 매독, 아니면 HIV 같은 에이즈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치매들을 우리가 기타 치매로 분류를 해서 결국 치매라는 상태를 만드는 원인 질환에 있어서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많지, 우리가 모든 치매를
알츠하이머 병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국 보고인데요. 영국 보고에서도 거의 3분의 2 정도는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 상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한 20% 정도가 바스큘러 코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성 치매죠. 그리고 15% 정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외국 보고들이 좀 높은데 루이체 치매라는 이런 치매, 루이바디라는 이런 원인 질환으로 인한 신경퇴행성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치매를 DLB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5% 정도 세 번째 모스트 커먼 코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전두측두치매라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특정 프로테인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점점점 망가지는 이런 치매를 전두측두치매라고 얘기하는데 한 5%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패솔로지컬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결국 부검 연구가 가장 믿을 만한 연구인데요. 치매 환자들 어떤 치매 종류이든 간에 치매 환자들을 부검해 봤을 때 이런 프라이머리 알츠하이머 패솔로지가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믹스드 패솔로지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50% 이상이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바스큘러 패솔로지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치매 상태 환자들의 뇌부검이 또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임상적인 분류처럼 세 번째는 거의 한 프라이머리 루이바디 패솔로지라는 루이체 치매라는 치매고요. 치매 상태지만은 정상 브레인을 보이는 패솔로지도 우리가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다른 TDP-43나 여러 가지 다른 특정 단백질들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 때문에 그런 패솔로지들도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 논-디멘티드 서브젝트인데요. 치매 상태가 아닌 환자들도 부검을 해봤을 때는 4분의 1 정도가 프라이머리 알츠하이머 패솔로지가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에 이완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은 평생의 리서치 퀘스천일 것 같습니다. 모든 연구자들의. 근데 그만큼 이제 설명해주는 가장 많은 이론 중에 하나는 리저브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이런 브레인 리저브, 이런 인설트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런 환자들을 실제로 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고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든지 아니면 이런 바스큘라 리스크 팩터들이 굉장히 적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같은 알츠하이머 패솔로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이런 리저브가 다르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치매가 아닌 환자들한테도 한 반 정도는 노멀 브레인이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오른쪽에 보셨던 이런 패솔로지들이 치매가 아닌 환자들한테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결국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치매 상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단지 치매라기보다는 굉장히 브로드한 텀으로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하나의 불행이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개념이 좀 바뀌어가고 있죠. 알츠하이머병은 이렇게 브레인 콜텍스에 생기는 병입니다. 브레인 콜텍스에 결국 뉴런들이 모여 있고 신경세포들이 모두 모여 있고 이런 화이트 매터 번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 전달을 스파이널 코드나 손, 발, 눈, 코, 입까지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런 콜텍스의 병이기 때문에 콜텍스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히포캄퍼스라고 하는 해마라고 하는 기억 형성의 콘솔리데이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부위들이 특징적으로 정상에 비해서 위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적으로 이런 브레인 안쪽에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이런 물주머니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요. 마이크로스코픽 체인지를 보게 되면은 앞서 이제 김성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의 두 가지 코어 패솔로지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과 셀 안쪽에 뉴로피브릴레 탱글이라고 하는 타우 프로틴이 두 가지 코어 피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을 연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들도 알츠하이머병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결국 알츠하이머병을 가장 순수한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전성 알츠하이머병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토소멀 도미넌트, 앞서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APP 뮤테이션이나 PS1, 2 같은 특정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가족성 오토소멀 도미넌트 알츠하이머병들 환자들을 보면은
증상 발현이 굉장히 빠르고요. 제가 봤던 환자들은 거의 20대부터 증상이 발현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환자들을 연구했을 때 가장 이 질환의 코어 퓨처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는가,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을 하는 시점을 온셋이라고 한다면 이 온셋 이전에 거의 5년, 15년, 25년 전부터 뇌에는 이제 PIB라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밀로이드 업테이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FDG라는 펫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브레인의 당 대사가 한 15년 전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증상이 발생하기 15년 전이지요. 그리고 증상이 발생하기 한 25년 전에 이런 아밀로이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레인의 이제 코티칼 시크니스, 즉 뇌 피질 두께를 얘기를 하는데요. 뇌 피질에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피질이 결국 망가지게 될수록 얇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증상 발생하기 한 5년 정도 전부터 뇌 피질이 얇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아밀로이드 업테이크나 브레인의 당 대사나 코티칼 시크니스가 얇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클리포드 잭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했던 그래프인데요. 결국 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질병 모델을 설명하는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제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라는 그런 이제 가설이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긴 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기, 이 단계는 증상이 발생하는 단계를 메모리 임페어먼트, 이 그래프죠. 이 시점 이전에 훨씬 전부터 앞서 보여드렸던 오토조멀 도미넌트 모델에서는 한 25년 전인데 보통 한 10에서 15년 전부터 아밀로이드는 이제 쌓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플라투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타우를 이제 관련성이 있는 타우 메디에이트 뉴런 인저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증상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점점 브레인의 스트럭처 체인지도 일어나게 되면서 코티칼 시크니스도 얇아지고 볼륨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치매 상태라는 상태를 이르게 되면 일상생활에 장애가 일어나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 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마커들이, 특히 아밀로이드는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치매 상태에서 이 아밀로이드를 발견을 하더라도 결국 질환 자체의 모델로서 2단계부터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은 결국 올바른 약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시 말씀드릴 것은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하는 MCI 단계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는 치매 상태는 아니고 그렇지만 객관적인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바이오마커들의 변화가 있는 상태인데요. 일상생활의 장애는 일으키지 않지만은 깜빡깜빡하고 뭔가가 객관적인 검사에서도 이상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이런 컨디션들이 모여 있지만은 약 10에서 15% 정도의 MCI 환자들이 매년 치매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치매로 진단한 시점 이후부터는 약 한 8에서 10년 정도를 우리가 기대 여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10년 정도면은 치매 진단 이후에는 침상에서 거의 의미 있는 활동이 없이 반복적인 감염이나 합병증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치매 진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들은 결국 히스토리 테이킹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상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작용을 하게 될 수 있겠죠.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인 병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혈관성 치매나 아니면 전두측두 치매, 뭐 언어 기능만 선택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그런 치매들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 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치매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메디컬 컨디션이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이로이드 펑션 테스트를 통해서 심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치매 상태와 유사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메타볼릭 컨디션들도 사람들의 인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또한 바이타민 B12하고 폴레이트 레벨도 항상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결핍도 인지 기능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클리닉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사이키아트릭 피처가 있는지, 단지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치매가 아니고 혹시나 이런 정신질환
가능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필리스, 매독이죠. 매독이나 HIV에 대한 검사도 반드시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력 청취가 임상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장애가 언제 생겼는지, 갑자기 생겼는지, 이게 아니면 긴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생겼는지, 기억장애 발생 이후에 증상이 또 좋아지거나 조금씩 나아지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나빠진지는 결국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이런 프로테인 패시에 의한 신경퇴행성 질환과 아니면 바스큘라 패솔로지에 의한 일시적인 아니면 잠깐 나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이런 경과를 보이는 바스큘라 디멘시아와의 감별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어 능력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뭐 물건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머뭇거리지 않는지, 읽기나 쓰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말수 자체가 감소하고 구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 등의 질환 중에서 어떤 형태들은 특히 원발성 진행 실어증이라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라이머리 프로그레시브 어페이지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프로테인 패시들도 처음에는 언어 기능부터 뭔가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알츠하이머병의 패솔로지랑은 전혀 다르고 코스도 다릅니다. 또한 시공간 능력이 손상이 되지 않았는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길을 잃지 않는지, 이런 기능들은 브레인에서 예를 들어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이라고 분류되는 브레인의 여러 가지 영역들의 특정적인 손상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퇴행성 뇌질환의 종류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뇌에서는 단지 선택적으로 어떤 부위만 치매가 망가뜨리지는 않지요. 점점점 스프레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두엽 기능들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전두엽 기능들이 망가지게 되면서 이런 조급, 우울, 불안, 초조, 망상, 환각, 공격성, 그리고 무관심, 수면장애, 식욕변화 등 이런 성격 변화와 이상 행동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또한 약물 치료로 굉장히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세한 신경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자기의 주관적인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게 됐을 때, 이건 박쥐지요. 이렇게 한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요새 학생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풍경이죠.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건 나침반이고 도토리고 승모,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대면 이름 대기, 컴프런테이셔널 네이밍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언어 기능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한 12가지 정도의 단어를 길게 이제 불러드리고 그 단어를 한 20분 있다가 기억을 하게 하는 이런 지연 회상, 즉각 회상의 이런 회상, 리콜 테스트를 통해서 시각적인 메모리와 언어적인 메모리도 우리가 자세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전두엽 기능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그림 자체를 모사하는 것, 카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비주얼 스파셜 펑션, 즉 방향 감각까지도 손상이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테스트로, 저희 나라도 물론 이제 따로 만들었지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구든지 나이가 들게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나올 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검사들은 왜 우리가 더 표준화를 잘 시켜놨기 때문에 나이하고 학력, 성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제 저희가 정해놓고 나이하고 학력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들이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런 인지 장애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레버리터리 테스트가 있고요. 앞서 이제 김성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메모리 클리닉에서는 아포이 지노타이핑을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사이언스에 이미 이제 아포리포프리틴 이
엡실론 4 얼릴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굉장히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엡실론 2 얼릴은 오히려 알츠하이머병에 늦게 걸리고 걸리더라도 천천히 나빠지게 되는 굉장히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산발형, 즉 유전성이 아닌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강력한 팩터, 유전적인 팩터로서 우리가 쉽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제네럴 포퓰레이션에서 약 아포 엡실론 4가 하나가 나오는 경우, 하나 이상의 엡실론 4가 나오는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엡실론 2가 나오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클리닉에서 저희가 엡실론 2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당신은 1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팔로우 해봤을 때 인지 기능 자체도 정말로 나빠지는 경우도 드물고 치매 자체 유병률도 확실히 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뉴로 이미징 테스트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CT와 MR로 신경학 환자들의 스트럭처럴 이미지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이제 스펙트를 통해서 펑셔널 이미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가장 눈부시게 이제 최근 발전을 한 부분은 이제 이런 몰레큘러 이미징으로 해서 펫CT를 통해서 펫 리간들을 주입을 하고 실제 뇌에 아밀로이드가 얼만큼 지금 침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타우가 얼만큼 침착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MRI 파인딩, MRI는 뭐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치매가 아닌지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요. MRI 파인딩에서 이분이 이제 필립 셜튼이라고, 제가 이분께 직접 듣기로는 본인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을 때 뭐 영상학과 다른 선생님들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이렇게 절단면, 관상면을 봤을 때 이런 히포캄퍼스 영역이 특징적으로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논문화시켜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30년 이상,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MRI 마커입니다. 치매 환자가 진행을 할수록, 그리고 증상이 나빠질수록 이 뇌의 안쪽에 메디얼 템포럴 에어리어나 히포캄퍼스, 엔토리널 콜텍스 쪽에 위축이 굉장히 심하게 콜레이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꼭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일반 이제 바깥에 중소병원이라도 MRI를 통해서 간접적인 서포티브한 피처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인비보 아밀로이드 이미징이 드디어 이제 2004년부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상용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 환자에서 간단한 약물을 주입하고 펫CT 촬영을 했을 때 알츠하이머병 환자한테서 특히 이 뇌 콜텍스의 아밀로이드 업테이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FDG 펫CT라고 하는 당 대사가 이런 측두 쪽, 후두 쪽에 당 대사가 떨어진 것을 이제 서포티브한 피처로 삼았지만은, 이제는 환자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 아밀로이드 펫CT를 촬영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리가 아밀로이드 업테이크, 업큐뮬레이션이 내 브레인 콜텍스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PIB 결국은 라이간드인데요. 펫 리간드인데 이거는 이제 좀 방광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이후에 이제 플로르기를 이제 결합을 한 여러 가지, 현재까지 한 4-5가지 펫 리간드를 사용을 해서 임상에서 활발하게 뇌 아밀로이드의 침착 여부를 간단한 펫CT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국내에는 거의 한 150만 원 이상 되고, 뭐 병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0~500만 원 되는 굉장히 고가의 검사고 보험을 시켜줄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검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펫이 결국은 아밀로이드 인비보 이미징이 발달하게 되게 따라서 예전까지는 결국 치매 증상이 있었어야지 알츠하이머병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치매 증상, 즉 일상생활 능력의 장애까지 일어나기 전 단계인 이런 MCI라는 단계에서의 아밀로이드 업테이크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텀이 생겼죠. AD 컨티넘이라고 해서 MCI due to AD,
알츠하이머병이 결국 경도 인지 장애를 만들어낸 상태, 그리고 그 앞쪽으로 증상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증상이 객관적인 인지장애 증상이 전혀 없지만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있는 그런 환자들까지도 우리가 구분을 해내서 결국 이 알츠하이머병 자체는 굉장히 긴 컨티넘을 이루고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나왔던 말이지만은 작년까지죠. 결국은 정말 작년까지 현재 2003년을 마지막으로 치매의 약물 치료는 4가지 종류의 약물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에 3가지가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 이니비터고요. 하나가 NMDA 안타고니스트인데, 결국 이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 이니비터나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 4가지 약물 중 어느 약물도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아밀로이드나 타우, 뉴로인플레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전을 건드리지 못한 단지 심토마틱한 약물들입니다. 앞서서 학생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실제로 뇌를 부검을 해봤을 때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치매 환자들한테 있어서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굉장히 적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인에서는 뇌부검에서는 아세틸콜린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럼 이것이 결국은 치매를 만들어내는 원인이고 이거를 우리가 보충해주면은 증상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리서치 퀘스천으로 이제 과거에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아세틸콜린을 브레인에 줘본 연구들이 있었고, 아니면 경구로 줘본 연구들도 있었고, 아세틸콜린의 프리커서들을 또 경구로 투여하는 연구들도 있었지만 어떤 연구들도 임상적인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고요. 결국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이니비터 형태로 경구 투여했을 때 그나마 나빠지는 속도가 몇 % 정도 개선이 됐다라는 이런 에비던스로 결국 이 3가지 약물들이 FDA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커런트 심토마틱 페이지가 이 단계죠. 증상이 발생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약물들을 사용하는 단계였지만은 결국 증상을 좋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브레인에서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빼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라이트 드럭을 만들기 위한 라이트 타임 시프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심토마틱 세라피 이외에도 뉴로 리스토레이션 또는 이런 셀룰라 디스펑션을 좀 회복하는 것, 아니면 아밀로이드 자체를 아예 프로덕션 자체를 이니비션 시키거나, 아니면 어그리게이션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익스트라 셀룰라 타우 스프레이딩을 막는 약물들, 아니면 타우 클리어런스나 타우 톡시시티를 블럭시키는 약물들의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관점이 있죠. 올해에 아마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이제 발표가 되어 있던 알츠하이머병 드럭 파이프라인입니다. 매년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페이지 1, 2, 3가 있는데 3에 해당되는 약물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우리가 라이트 드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즈 모디파잉 테라피를 해야 되죠. 그래서 61% 정도가 이런 약물들의 임상 시험이 3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 아밀로이드 하이포테시스가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김찬현 교수님 해주셨지만은 이런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이용한 아밀로이드를 빼면서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제거하면서 증상이 좋아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임상 시험들이 다 페일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모든 연구에서는 아밀로이드가 이런 증상 발현 훨씬 전부터 쌓이기 때문에 결국 타겟은 현재까지도 3상에서는 아밀로이드가 한 5개 정도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멀티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뉴로 인플레메이션이나 바스큘라 또는 시냅틱 플라스티티를 좀 더 리스토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에 대한 임상 시험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두케늄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결국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해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지만은 고용량으로 사용을 했을 때 뇌 내 아밀로이드의 양을 우리가 이제 펫으로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1년 후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까지 2003년에 메만틴이라는 약물 이후로 FDA 승인된 약물이 전혀 없었고요. 그럼 18년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근데 단지 증상의 악화를 둔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약물들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 치료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 임상시험을 시험을 했는데 3상 임상시험이 두 개였습니다. 이머지 연구라고 또 있고 인게이지 연구라고 꽤 많은 대상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던 임상시험인데요. 어떤 연구에서는 분명히 이펙트가 있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이펙트가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FDA에서는 이 약물이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올해죠. 올해 초에 아두캔지맙의 임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국 플라시보 대비해서 로우 도즈나 하이 도즈 모두 이 두 가지 임상 시험에서 임상 증상의 개선보다는 뇌 아밀로이드를 일관적으로 뺐기 때문에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임상 시험에서의 임상적 이점을 보인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긴급 승인을 했었죠. 신속 승인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서 이 아두케주맙이 승인이 되는 바람에 주가가 또 난리 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임상 시험 자체가 18개월 동안 아두케주맙 치료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뇌 부종이나 뇌 출혈이 생기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FDA는 이제 4상까지 승인을 하긴 했지만 임상 4상을 진행하는 조건을 통해서 바이오젠에게 이제 신약 승인을 했었죠. 그래서 4상이 좋지 못한 결과를 보일 경우에는 신약 승인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환자들이 실제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봤을 때 치매 치료에 굉장히 좋은 약물이 획기적인 약물이 나왔다고 듣고서는 저희한테 많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이 프리컨트 에스트 퀘스천을 보면은 아두케니맙은 모든 종류의 치매에 작용을 하는 약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결국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뇌 아밀로이드의 플락의 수준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모든 약물의 모든 종류의 치매에 큐어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임상점 자체가 알츠하이머병의 병리가 확인된 환자들한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 단계 수준이나 아니면 경도 치매 수준에서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환자들한테서 약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물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면 내 기억력이 좋아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약물은 다른 약물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악화 속도를 지연시켰습니다. 악화 속도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스케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스케일이 약 한 22%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22%, 23%를 지연을 시켰습니다. 시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메모리 로스를 리스토어 시키는 효과는 에비던스가 없다라고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약물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이제 뇌 아밀로이드 이미징을 하거나 아니면 CSF에서 아밀로이드의 레벨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4주에 한 번씩 45에서 한 60분 정도로 인퓨전을 하게 되고 거의 18개월이면은 1년에 6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럼 18개월이면 거의 한 9천만 원 이상이죠. 그런 굉장히 고비용을 들어가면서 내가 나빠지는 속도를 23%로 줄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 약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됐을지 거의 재벌 정도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이죠. 가장 또 시리어스한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는데요. 아밀로이드 릴레이티드 이미징 어브노멀리티라고 아리아라는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뇌가 이런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치료를 했을 때 뇌가 일시적으로 막 붓거나 그리고 뇌에 출혈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왜 뇌에 부종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시야 장애도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두통, 이제 컨퓨전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아리아의 부작용이 있는 게 기저에 세레브랄 아밀로이드 안지오패시라는 이런 혈관 질환이 아밀로이드에 관련된 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어펙티드된 혈관의 이상으로 이런 붓거나 아니면 출혈이 생기거나 하지 않는가라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이 포텐셜한 언더라인 메커니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리서치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꼭 저 아두케주맙 때문은 아니고요. 이런 세레브랄 아밀로이드 안지오패시 CAA라고 불리는 이런 혈관병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뇌의 베슬월, 그러니까 뇌 동맥 베슬월에 바스큘러 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파렌키말 아밀로이드가 있을 수가 있고 바스큘라 아밀로이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렌키말은 말 그대로 뇌 껍데기, 뇌 피질에 쌓이는 아밀로이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알츠하이머병이죠, 결국은. 그렇지만은 어떤 환자들은 이 뇌 혈관에 혈관 벽에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콩고르돼서 양성을 보이는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을 우리가 CA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AA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논 트라우마틱 스폰타니어스 로바 ICH 즉 비외상성 다쳐서 생기는 출혈이 아니고 정말 가만히 있다가도 생기는 그런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 CAA, 기저의 CAA입니다. 또한 CAA 자체가 새로운 뇌출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파렌키말 아밀로이드까지 번지게 되면은 알츠하이머병 패솔로지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CAA 자체로서 뉴로 디제네레이션을 또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통적으로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또 알츠하이머병이지만은 이런 혈관병이 문제가 결국 아밀로이드 치료에 있어서도 어떤 기저의 포텐셜 언더라인 메커니즘, 부작용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CAA 진단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뇌 혈관을 부검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뇌출혈이 있는 환자에게서 뇌출혈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라니 액토미를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아니면 크라니 오토미를 통해서 빵꾸를 내서 뇌 감압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술하는 와중에 저희가 혈관에서 혈관 조직을 좀 떼냅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정말로 이제 데피니트한 다이그노시스를 이제 이 사람이 CAA가 있는지를 일부 환자들에게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들에게서 뇌혈관 부검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징 마커가 있습니다. 뇌 MRI에서 이런 블러드 센시티브한 MRI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서 여러 개의 이 로바, 이 안쪽 깊숙이 있는 곳이 아닌 이 브레인의 여러 가지 로브에 멀티플한 마이크로 블리드, 즉 미세 출혈이 있는 경우 또한 이런 서브 아라코니드 스페이스, 지주막하 출혈이 약간 있었던 환자들, 증상은 없었던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MRA에서 우리가 이제 CMB 그리고 CSS라고 얘기하는 로바 세레브럴 마이크로 블리드나 아니면 컬티칼 슈퍼피셜 시데로시스라고 불리는 이런 두 가지 이미징 마커가 실제 부검에서도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좋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영상학적 진단 기준입니다. 실제 저희가 경험한 환자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이크로 블리드가 뇌에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죠.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이제 CAA를 가진 환자들은 이런 2개 이상 아니면 3개, 5개 정도의 멀티플한 마이크로 블리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CAA의 이런 영상학적인 마커인 마이크로 블리드, 뇌 내 미세 출혈과 출혈 마커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콜티컬 시크니스로 대표할 수 있는 뉴로 디제네레이션의 정도와 코릴레이션을 봤는데 CAA 마커들, 즉 이런 미세 출혈 마커들이 이 미세 출혈 마커들 자체가 뇌 껍데기를, 뇌 피질을 얇게 만드는 이런 이펙트를 분명히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 마커들 자체가 이런 인지 기능의 저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CAA를 가진 환자들, 이미지, 영상학적으로 CAA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한테서 아밀로이드 펫 CT를 촬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 거의 한 60% 정도는 아밀로이드 양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양성을 가진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런 혈액 영상학적 바이오마커들이 있는 CAA 바이오마커들이 주로 후두 쪽으로 앞서 이제 보셨던 이런 사진처럼 후두 옆 쪽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아밀로이드 업테이크가 훨씬 더 높았고 이 환자들을 추적해서 4년 동안 인지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아밀로이드 양성 CAA 환자들은 인지 악화 속도가 아밀로이드 음성 CAA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형태의 인지장애 환자들과 혈관성 인지장애 환자들을 비교를 해봐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포이 엡실론 4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포이 엡실론 2 자체가 프로텍티브 이펙트라고 저희가 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혈관성 인지장애 환자들한테서는 이렇게 아밀로이드 양성률이 굉장히 높게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연령을 피팅해가지고 가능성을 프로바빌리티를 봤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관성 인지장애에서 아포이 엡실론 2를 가진 환자들의 아밀로이드 양성률이 훨씬 더 높게 예측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왜 혈관성 인지장애를 가진 환자들한테서는 아포이 엡실론 2가 굉장히 리스크한 팩터로 작용을 하는가라고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본 결과 아포이2 자체가 뱃속 월에 있는 아포이 단백질 자체의 리퀴지를 유발시킨다라는 이런 이제 병리학적인 연구들도 있었고요. 또한 여러 이제 혈관성 인지장애 환자들한테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뇌혈관 질환들이 공존하게 있기 때문에 아포이 엡실론 2가 또 바스큘라 아밀로이드 드레이네이지를 또 망가뜨린다라는 보고들도 있었고, 또 CAA 자체가 이런 혈관성 인지장애 환자들한테서는 CAA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엡실론 2가 또 결국은 바스큘라 아밀로이드의 디포지션을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서제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이제 저희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연구는 의과대학의 이제 양리학 교실의 황교선 교수님 연구팀이랑 같이 혈액에서 저희가 이제 아밀로이드를 측정을 해내서 아밀로이드 베타 4와 그리고 4 2 그리고 이 비교를 하면서 실제 뇌 영상에서 아밀로이드의 업테이크하고 이런 플라즈마 마커들이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봤는데 굉장히 잘 분리가 됐고 뇌 아밀로이드 업테이크도 굉장히 높게 이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또 메모리가 다른 인지 영역들의 여러 가지 점수 스코어보다는 버벌 메모리나 비주얼 메모리로 대표되는 알츠하이머병의 이런 코어 퓨처인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이 가장 감지가 잘 되는 이런 마커로 보고 중인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센서를 사용을 해서 CAA 환자들한테서 정상이면서 CAA가 없는 이미징 마커가 없는 사람들, 정상이면서 라디올로직 이미징 마커가 CAA 마커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이면서 없는 사람들, 알츠하이머병이면서 CAA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혈액을 통해서 구분을 해보니까 굉장히 비교적 N수가 작지만은 구분이 잘 되었고요. 특히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40포리가 CAA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A베타 4가 올라감에 따라서 뇌 아밀로이드가 펫으로 측정한 뇌 아밀로이드 양이 실제로 후두엽에 높게 올라가는가, 근데 실제로 후두엽 쪽만 선택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것을 현재 보고 중입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 2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굉장히 많은 미세 출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일이 현재까지는 셌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내고 그리고 딥러닝 기술, 머신러닝 기술이 발달해 나감에 따라서 저희가 초기 단계지만은 GRE라는 이제 블루 센시티브 MR을 통해서 이런 오토매틱하게 세레브로 마이크로 블리드의 개수를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오토매틱하게 환자들한테서 대규모 MR 사진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블 어프로치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지금 연구 과제로 진행 중인 과제인데요. 저는 결국 CAA,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에 관련해서 CAA는 A베타 4가 우세하게 된 경우는 혈관에 침착을 해서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CAA라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결국 뇌출혈이나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A베타 4가 우세하게 되는 경우는 뇌 실질에 침착을 하게 되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상자들에서 이런 PET-CT나 MRI나 그리고 나노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블러드 아밀로이드 베타의 측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융합 바이오 플랫폼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한 환자에게서 혈액 한 방울 가지고 이 사람의 CAA의 정도가, CAA의 인덱스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러면 당신한테서는 앞으로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가 얼마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계학습 기반 융합 바이오 플랫폼 개발을 통한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 등의 개인별 위험도 제시를 통한 제시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질문 있으신 우리 먼저 지정 질문자 김민정, 김인희, 오성준, 김민정 선생부터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도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굵고 짧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동물학교실 문은경 교수님 지도하에 있는 박사과정 김민정입니다.
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이제 뭐 환자가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복용을 했을 때 이 CAA랑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랑 이 CAA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 CAA 자체가 뇌혈관에 혈관벽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으면서 이 혈관벽이 아밀로이드 침착이 더 심해지면 깨집니다. 깨지면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출혈성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CA 자체가 또 뉴로 디제네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한테서 우리가 이제 CA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뇌 MRI 촬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복용을 하죠. 근데 그런 약물을 복용하다가 실제로 굉장히 심한 뇌출혈이 생겨서 온 환자들에서 어, 이렇게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이 환자들은 CAA를 가진 CAA의 영상학적인 진단이 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미리 내 뇌에 CAA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그리고 혈압 관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제 연구 과제도 결국은 어, 이런 항혈전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조금 더 낮은 약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고요. CAA의 어떤 수치가 얼마큼 있다라는 걸 알게 되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희 선생. 없습니까, 김인희? 네, 오승준 선생이 먼저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좋으신 말씀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김영미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이제 1학기 차인 오승준입니다.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드립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제 앞쪽 PPT에서 보여주신 발병 이후로 이제 뭐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아밀로이드부터 이제 타우 그리고 뭐 이제 피질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가 네 그거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혹시 이 발생되는 순서들이 전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뭐 아밀로이드도 있고 타우도 있고 하면서 이제 피질이 망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어,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실험실적 연구, 인비트로, 인비보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미징 연구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가설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캐스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밀로이드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뒤따라서 타우 프로틴, 하이퍼포스필레이티드 타우, 과인산화된 타우들이 셀 내부에서 뉴로피브릴라의 팅글을 만들면서 그것들이 2차적으로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2차적으로 브레인의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결국 순차적으로 메모리 임페어먼트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가설이 현재까지는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아밀로이드가 발생 이후에 이제 타우가 점차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제 뇌 구조적으로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네, 만약에 아밀로이드만 어큐뮬레이션 되고 타우가 전혀 없다면 이게 네, 뇌 스트럭처에 영향이 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쓰기가 어려운데 T, N 이라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A는 아밀로이드를 얘기를 하고 타우는 T, N은 뉴로 디제네레이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럴 변화나 아니면 브레인의 당대사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밀로이드가 양성이고 타우가 음성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 디제네레이션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부검 연구에서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뇌에 아밀로이드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반대로 프라이머리 타우 패시도 있습니다. 타우만 포지티브고 아밀로이드는 음성이고 그런데 알츠하이머병과 거의 비슷한 코스로 가는 형태.
그런 형태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에이지 릴레이티드 타우패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여기서 조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삼성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과연 어디까지를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정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를 알츠하이머병의 임상 코스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리서치 프레임워크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없는데 타우가 있는 경우는 다른 걸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아밀로이드가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 없지만은 현재까지 이제 이미징 바이오마커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ATN 시스템을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진짜 어떤 코스로 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인희 선생이 그 질문 들어온 그 아밀로이드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데 쌓이는 것 자체를 막거나 예방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떨까요? 예, 현재까지 동물 실험 이상으로는 인체 실험에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서 아밀로이드 자체를 쌓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약물들은 아쉽지만 개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밀로이드 자체가 과연 이런 톡시시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과연 아밀로이드 자체가 우리 몸에 원래 우리 뇌에 원래 지금 생성이 되고 배출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순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조발형 치매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면서 발생하는 이제 그 조발형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근데 대부분의 치매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는 만발형 65세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런 분들은 아밀로이드 배출이 잘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상성의 문제 때문에 뭐 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아밀로이드 자체가 과연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막는 아밀로이드 자체가 생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얘기한 게 또 없기 때문에 저희 분야가 또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성수 교수님 질문, 그 면역 이상은 얼마나 관여하나요? 질문 채팅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면역 이상은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이 리서치되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뉴로 이제 이뮨 그리고 뉴로 모듈레이션, 뉴로 인플라메이션 이런 종류들이 지금까지 이제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 자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것이냐까지 이제 질문이 나온 이유가 결국 임상 시험들의 실패 때문이죠. 아밀로이드를 다 뺐는데 왜 사람이 좋아지지가 않습니까? 지금 임상 시험은 그래서 결국은 프리클리니컬 AD, 즉 증상이 발생도 안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뇌에 아밀로이드가 있는 양성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이제 인지가 되고 있고 결국 그나마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던 이 아밀로이드 이론 자체를 뒤집고 인플레메이션이나 뉴로모듈레이션 뭐 다른 분야들로 굉장히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혹시 교수님들 또는 다른 학생들도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뭐 쉽게 모시기 어려운 우리 이진상 교수님 모셨는데 또 다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범석 교수님 지금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제가 질문 하나. 이게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오늘 많이 배웠고요. 네, 김성현 교수님이나 이진상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의 플렉이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형성이 되면서 질병에 이완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약물을 임상 시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 물론 이제 동물 모델이 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장시간 약물의 효과를 볼 때는 동물 모델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은데
아까 이진선 그 교수님이 설명했던 그러면 그 베타 A 베타가 그러면 질병의 알츠하이머의 진짜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거조차도 마우스 모델 같은 경우에 해결답을 못 주나요? 마우스 모델은 굉장히 명확하게 해답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 개발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동물 실제 모델하고 사람한테는 이게 사람하고 차이가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우리 윤경식 교수님 마이크 켜셨는데 뭐 광고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네. 그 기초임상 교수님들이 같이 주제를 지금 진행하는 게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시간 잘 진행된 것 같고 꽤 많은 학생들 교수님들 이렇게 계속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희가 김경수 교수님하고 협의해서 교수님들 진행한 줌 미팅들을 그 다른 이제 임상 교수님들은 뭐 또 여기 시간이 안 돼서 참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연구원 의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내일 저희가 세미나 하는 게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 채팅창에다가 지금 올려놨는데요.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 강동경희대병원에 저희가 연구전담 전임교원으로 오신 분 2분 계세요. 김만석 교수님하고 이윤성 교수님인데 조금 전에 오범석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물 모델 중에 꼭 뭐 애니멀 모델로 레트나 뭐 마우스 말고도 제브라 PC를 이용하는 모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브라 PC는 피노타입을 직접 보기도 쉽고 또 굉장히 많은 개체수를 직접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연구하시는 이윤성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셀의 논문을 지금 주저자로 2편 쓰신 거, 한 편은 지금 거의 리비전 끝난다고 했는데 그 우주인의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바뀌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논문 제공하셨고 AI나 또는 뭐 이런 연구들을 싱글셀 아틀라스 뭐에도 참여하시는 김만석 교수님 계셔가지고요. 이 연구전담 전임교원들은 기초 임상 교원들의 연계처럼 임상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 역량을 좀 돕는데 이렇게 좀 협조하고 같이 우리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이제 하시는 교수님들이고 9월 발령으로 새로 오셔서 관심 가지고 좀 들으시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연구들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 되시면 10시부터 12시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였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교수님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저 학생 한 2분 정도 오늘 우리 조혜수 선생 카메라 켜놨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 통해서 배운 것 뭐든지 한 개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뭘 배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준환 교수님 실험실 박사 이번 학기 입학생인 조혜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문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첫 번째 교수님 잠시만요. 죄송해요. 김성현 교수님, 네, 안 계시네요. 네. 안 계세요? 네, 퇴근하신 것 같아요. 오늘 뭐 네. 있으셔갖고 먼저 좀 네. 하시는데. 네, 근데 혹시 임상 교수님도 아실 것 같은데 바이오젠 약물에서 삼상에서 주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2019년에는 지금 삼상이 실패됐는데 21년에는 이게 긴급 상용 승인이 됐는데 어쨌든 유효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봤을 때 농도나 뭐 ROA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횟수, 도즈, 도징 뭐 관련돼서 어떤 것이 바뀌어서 이제 효과가 더 나아서 이제 통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언급이 안 돼서 궁금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자체가 그 2가지 이제 큰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요. 인게이지 연구에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자체를 저용량군, 고용량군은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머지 연구에서는 저용량군은 충족을 못했는데 고용량군이 충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저용량, 고용량 둘 다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임상 증상이 과연 얼마만큼 개선되는가를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약물 포기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뒤에 이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하니까 고용량군에서는 확실한 임상 효과가 있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석 결과를 FDA 승인해서 이 결과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결국은 왜 이런 게 결국 과학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그냥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학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말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박강식 교수님의 수제자 윤성한 선생, 윤성한. 네. 오늘 네. 두 분 교수님 통해서 배운 거 뭐 한 개라도 좋습니다. 뭘 배운 거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신경과학 쪽을 이제 처음 다시 해보는 거라서 모르는 게 좀 많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이제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부터 해서 하는 걸 이제 처음 알아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고, 이제 저도 하는 입장에서 두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많다고 많이 더 열심히. 예, 오늘 한마디도 안 한 전유림 선생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배운 거 뭐가 있습니까? 배우거나 깨달은 거. 안녕하세요. 저 정진환 교수님 시험실 박사과정을 입학하게 된 천유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치매가 저는 처음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치매가 제일 중요한 게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있고 해서 뭐 치료 요법이라든지 예방 같은 거를 이제 키트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걸 오늘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한 분만 우리 홍준표 의원님 나오셨는데 홍준표 의원님께서 한 말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도 좋고 뭐 느낀 거 뭐든지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함대현 교수님 실험실에서 석사과정 진행하고 있는 홍준표라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연구 분야가 이쪽은 아니어서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오늘 원래 그 전에 이제 알츠하이머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면 타우 프로테인 이런 거밖에 몰랐었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이런 모르는 내용을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보면은 이 질문을 안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입을 열게 하는 게 이번 학기에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미리 긴장하시고 자꾸만 우리끼리니까 창피할 것도 없고 자꾸만 이렇게 입을 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아주 우리 김성현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두 교수님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서 정말 은혜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뜨겁게 한번 박수로 마이크 다 켜시고 아주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마이크 다 켜시고. 네. 김성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감사합니다. 좀 부족해서 시간을 조금 늘려야겠습니다. 아마 30분 강의해갖고는 다들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